오늘은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빅터 로스차일드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그는 단순한 트레이더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50억 달러를 운용하며 월스트리트의 신으로 불렸던 인물이죠. 1978년 브루클린의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빅터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수학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 어머니는 청소부였지만 빅은 언제나 숫자의 패턴을 읽어내는데 탁월했죠. 12살 때 이미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는 용돈으로 받은 100달러를 1년 만에 1만 달러로 불려놓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하버드 경제학과에 특별 장학생으로 입학한 빅은 그곳에서 평생의 라이벌이자 친구가 될 제임스 스털링을 만났습니다. 부유한 가정 출신의 제이미와 가난뱅이 빅은 정반대의 배경을 가졌지만 돈에 대한 열망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어요. 대학 4년 동안 두 사람은 함께 모의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었고, 졸업과 동시에 월스트리트 최고의 투자은행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빅은 골드만삭스를, 제이미는 JP모건을 선택했죠.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플로어에 첫 발을 디딘 빅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 같았습니다. 하루 16시간씩 모니터 앞에 앉아 시장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했고, 6개월 만에 신입사원 중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그의 별명은 골든보이였습니다. 무엇을 만져도 금이 되는 사나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성공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사귀던 연인 사라, 웰즈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어요. 사라는 법학도였고 빅의 돈에 대한 집착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결국 사라는 빅의 곁을 떠났고, 빅은 그 상실감을 일에 대한 더욱 강한 집착으로 메웠습니다. 그는 26세에 골드만삭스 역사상 최연소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되었고, 30세에는 매니징 디렉터로 승진했어요. 2005년 빅은 마침내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10년간 골드만삭스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은 5천만 달러의 자본으로 자신만의 헤지펀드 로즈골드 캐피털을 설립했죠. 첫 해 수익률은 45%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2년 만에 운용자산 규모는 1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빅의 트레이딩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고빈도 거래와 전통적인 가치 투자를 결합한 것이었거든요. 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돈은 논리로 번다. 이것이 그의 투자 철학이었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빅은 말 그대로 황금기를 맞았어요. 연속 24개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운용자산은 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포브스는 그를 35세 이하 최고의 투자자로 선정했죠. 하지만 빅은 불안했습니다. 시장은 너무 과열되어 있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거품이 위험 수준에 달해 있음을 감지했거든요. 그는 이미 2006년 후반부터 공매도 포지션을 늘려가고 있었어요. 이때 제이미 스털링이 빅을 찾아왔습니다. JP모건을 떠나 자신만의 펀드를 시작한 제이미는 로즈골드 캐피털과의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빅은 거절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친구조차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이미의 얼굴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쟁자가 되는 거네. 2007년 말 빅의 예감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났고, 곧이어 베어 스턴스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빅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의 포트폴리오는 80% 이상이 공매도 포지션이었고, 금과 채권에 대한 롱 포지션으로 해지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펀드에서 자금을 빼겠다는 요청이 쇄도했고, 빅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 최고의 투자 기회를 앞두고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빅은 개인 자산까지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추가 자금을 조달했어요. 그의 모든 것을 건 베팅이었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158년 역사의 월스트리트 명문 투자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죠.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고, 다우지수는 하루에 500포인트 이상 폭락했어요. 하지만 빅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그의 공매도 포지션은 하루 만에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주었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SEC에서 조사관들이 와서 내부자 거래 혐의로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이미 스털링이 빅을 찾아왔어요. 직설적으로 말하지. 나는 네가 이번 위기로 번 돈의 절반을 원해. 제이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SEC에 제보했어. 네가 연준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SEC 조사는 3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빅의 모든 거래 기록이 압수되었고 직원들이 하나씩 조사를 받았어요. 언론은 빅을 금융위기의 수혜자에서 내부자 거래의 주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리처드 밀러의 배신이었어요. 그는 검찰과 사법 거래를 하고 빅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연준 재직 당시 비공개 정보를 빅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었죠. 더 큰 타격은 투자자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었어요. 며칠 만에 운용 자산의 70%가 빠져나갔고 빅은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해야 했습니다. 2009년 3월 빅은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20년형을 구형했어요. 한때 50억 달러를 운용하던 월스트리트의 전설은 이제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로즈골드 캐피털은 파산했어요.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맨해튼의 사업도 매각되었습니다. 빅은 브루클린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야 했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부모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80이 넘은 아버지가 택시를 몰며 번 돈으로 빅의 변호사 비용을 대려고 했거든요. 빅은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2009년 12월 빅은 2급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7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연방교도소에서의 생활은 빅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빅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경제지를 구독했고 인터넷을 통해 시장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죠. 감옥에서 빅은 뜻밖의 동료를 만났어요. 전 마피아 회계사 출신인 토니 갈란테였습니다. 토니는 빅에게 지하 금융계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2013년 빅은 모범수로 5년 만에 가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폐업뿐이었어요. 금융업계에서는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개인 자산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빅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감옥에서 만난 토니의 소개로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죠. 첫 번째 투자자는 뜻밖에도 사라였어요. 그녀는 이제 뉴욕 최고의 변호사 중 하나가 되어 있었고 상당한 개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빅의 새로운 펀드 섀도우 캐피털은 정식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케이맨 제도와 버진 아일랜드를 거쳐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운영되었습니다. SEC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빅의 새로운 전략은 더욱 정교했어요. 암호화폐, 원자재, 외환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글로벌 아비트라지였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고빈도 거래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였죠. 6개월 만에 섀도우 캐피털의 수익률은 150%를 기록했어요. 빅은 돌아왔습니다. 2015년 제이미 스털링은 이제 월스트리트 최고의 인물 중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그의 펀드 스털링 캐피털은 200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었고 그 자신도 포브스 억만장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이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빅의 복귀 소문이었습니다. 2016년 3월 빅은 마침내 행동에 나섰어요. 그는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에 맞춰 제이미의 불법 거래 증거들을 언론에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SEC와 FBI에도 동일한 자료를 넘겼죠. 제이미의 몰락은 빅의 몰락보다도 더 극적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스털링 캐피털에서 100억 달러가 빠져나갔고 제이미는 자금 세탁과 탈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빅터 로스차일드의 복수라는 제목의 기사가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을 장식했어요. 8년 전 그를 몰락시킨 바로 그 신문이었습니다. 리처드 밀러의 차례였어요. 빅은 직접 리처드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연준에 있을 때 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 빅은 리처드의 불법 거래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내가 법정에서 한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 일주일 후 리처드 밀러는 연방법원에서 자신의 위증을 자백했어요. 빅터 로스차일드에 대한 모든 증언이 거짓이었으며 자신이 검찰과의 사법 거래를 위해 조작된 증언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2017년 6월 연방항소법원은 빅터 로스차일드에 대한 모든 유죄 판결을 무효화했어요.
새로운 증거와 증인의 위증 자백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빅은 8년 만에 완전한 무죄를 입증받았어요. 하지만 빅에게는 법적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죠. 아버지는 며칠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빅은 장례식에서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과 함께 감사의 눈물이었죠.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빅은 사라를 다시 만났어요.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여전히 빅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빅터,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새로 시작해요. 둘은 그날 밤 오랜 시간 이야기했어요. 과거의 상처, 현재의 가능성,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서요. 빅의 마지막 목표는 월스트리트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는 섀도우 캐피털을 통해 모은 자금으로 혁신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빅은 공식적으로 금융업계에 복귀했어요. 이번에는 로즈골드 테크놀로지스라는 이름으로 전통적인 헤지펀드가 아닌 핀테크 기업으로서였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트루트레이드라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 플랫폼이었어요.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AI가 내부자 거래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2의 빅터 로스차일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빅의 제품 출시 기자회견에서의 말이었어요. 트루트레이드는 출시 6개월 만에 월스트리트에 혁명을 일으켰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와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시장 조작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SEC는 트루트레이드를 공식 거래 플랫폼으로 승인했고 나스닥과 NYSE도 빅의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포브스는 빅을 월스트리트의 구원자라고 불렀고 타임즈는 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라와의 결혼이었어요. 2019년 봄, 둘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029년 빅터 로스차일드는 51세가 되었어요. 로즈골드 테크놀로지스는 이제 시가총액 500억 달러의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되었고 빅은 다시 한번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부자였어요. 빅과 사라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고 맨해튼의 펜트하우스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브루클린의 어머니를 찾아뵙고 매달 한 번은 금융업계의 젊은 인재들을 위한 멘토링을 했어요. 절대로 돈을 위해서만 일하지 마세요.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빅의 강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었어요. 2030년 새해 첫날, 빅터 로스차일드는 로즈골드 테크놀로지스의 CEO직에서 물러났어요. 대신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금융 교육과 청년 창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빅터 로스차일드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빅은 직접 브루클린의 고등학교들을 찾아다니며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도구죠.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선생님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세요? 빅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돈을 모으는 것이 목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목표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그해 말, 월스트리트 저널은 빅터 로스차일드 월스트리트 최고의 컴백 스토리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기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빅터 로스차일드는 두 번의 인생을 살았다. 첫 번째 인생에서는 월스트리트를 정복했고 두 번째 인생에서는 자기 자신을 정복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세 번째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꿈을 도와주는 인생을. 빅터 빅 로스차일드의 전설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돈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진정한 성공의 이야기로 말이에요.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공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신뢰이고 명예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진정한 자산이거든요. 여러분도 각자의 분야에서 빅터 로스차일드처럼 의미 있는 성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투자 정보이며 전문적인 투자기관이나 투자자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투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투자 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